그럼 본격적인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사회적 가치 ESG 경제를 살리다 일부 발표입니다. 이제 다중 환경 위기의 시대 ESG는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께서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고요. 기조 발제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조 발제라는 얘기 들어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환경 위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ESG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후 발표자분들께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 위기들 중에 하나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것을 삼중 행성 위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지구라는 행성은 현재의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 갈 것이고, 이 위기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초래를 하고 있다. 결국 인간의 물질 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구 자원의 소비 추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은 물질 이용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 한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양과 맞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원 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이죠.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향한 거대한 가속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점점 더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구 시스템 전체가 총체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인간에 의한 파괴의 속도가 시스템의 회복 속도를 훨씬 더 앞질러 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인류세 위기가 초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지구 역사상 6번째 생물 대멸종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빙하가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빙하 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 게이츠가 나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런 고대의 바이러스에 면역 체계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 무서운 놈이 깨어나게 되면은 인류 전체의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말라리아 모기가 매년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도 말라리아와 댕기열의 안전한 지대가 아닐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년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미국의 남부 지역은 벌써부터 말라리아와 댕기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는 몽골 지역이 너무 추워서 가축 300만 마리가 얼어 죽죠. 올 봄에는 폭염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나무의 원숭이들이 우수수 열사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2021년에는 미국 폭염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콜로라도 강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강물의 연어들이 익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올해 여름의 원주의 사진이죠.
송고폭우라는 것이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동네 위에 폭우가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른쪽은 미국에서의 초등학교의 사진인데 폭염 때문에 밀랍으로 만든 링컨의 인형이 줄줄줄 녹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바다 속의 산호초의 절반이 이제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호초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해양 생태계의 25%가 여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호초들이 사라지고 있다. 육지의 아마존의 열대 밀림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의 총체적 붕괴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호초도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버려지고 있고 생물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매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왼쪽은 비닐을 먹고 죽은 스리랑카의 코끼리 사진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의 위장 사진이죠. 고래나 거북이는 비닐을 삼키게 되면은 토해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위장에 비닐이 이렇게 쌓입니다. 결국은 위장에 비닐이 가득 찬 상태로 굶어 죽게 되겠죠. 알바트로스 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주어서 자기 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이죠.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이죠. 제일 왼쪽은 미역인데요. 미역 옆에 붙어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가운데 사진은 비닐봉투인데 바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저것을 해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 버려지게 되면 형태상으로는 천연의 먹이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흙이 묻고 물이 묻게 되면은 냄새로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서 남용하면서 쓰레기로 잘 버려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자연 환경에 투기하면서 육상생물이나 해양생물들이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매년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오른쪽 사진은 고무줄이 땅에 버려지게 되면 새들은 그 고무줄을 지렁이로 인식하게 된다는 사진입니다. 거물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유령이 고기를 잡고 있다고 해서 고스트 피싱 유령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왼쪽 사진은 코끼리 다리를 잘라서 탁자로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지금 생태계를 유린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가속은 지금은 거대한 폭주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멸종으로 향해 가는 인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인간의 물질 소비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가속에서 거대한 전환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 거대한 전환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전환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탄소 중립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이냐, 순환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이냐, 탈플라스틱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환을 우리는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욕조의 물은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쓰레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을 계속 더 파면 되는 것이냐, 자원을 끝없이 개발하면은 자원 고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집안에 있는 욕조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공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런 접근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잠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원을 남용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생산자에게는 생산자에게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들에게 맞는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 당사자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ESG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지금의 이 ESG는 다중환경 위기에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을까? ESG만으로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ESG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물질 흐름의 줄기를 돌려야 된다.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선형적인 낭비적인 구조에서 자원을 끝없이 돌려 쓰는 순환의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설픈 재활용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다 완전한 형태의 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원의 소비량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의 침체, 더 나아가서는 경제 위기의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자원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쉽지는 않는 것이죠. 사실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이상은 뚜렷한데 현실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매우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얼마 전에 환경부와 롯데칠성이 손을 잡고 페트병의 두께를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생수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생수 안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페트병의 두께를 줄이고도 소비자들이 생수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의 두께를 30% 줄였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그만큼 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소비를 줄인 거죠.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혁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됩니다. 급언서의 역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소적인 자원 효율성의 증가는 총량의 자원 소비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두께를 줄여서 페트병의 환경성을 높여서 페트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페트병을 더 소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원 효율성이 20% 증가하는데 자원의 소비량은 40% 증가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원의 총 소비량은 증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페트병의 두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원 소비량을 줄일게요 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부분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파타고니아처럼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우리 옷을 안 사는 게 답이에요. 환경을 위해서는. 이게 이상적인 ESG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의 완전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중간에서의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자원의 총소비량 이슈보다는 재활용을 좀 더 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입시다. 이 부분이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절충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은 기업들이 재활용과 관련된 조치를 ESG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률을 계속해서 높이겠습니다. 재활용이 더 잘 되는 구조로 제품을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양과 질을 높여서 재생원료 중심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이 규제도 이렇게 가고 있죠. 내년부터는 EU에서 판매되는 페트병 안에 재생원료가 25% 이상 첨가되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2030년이 되면 30%로 올라가게 되죠. 2030년이 되면은 음료 포장재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도 재생원료가 25%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제품에 재생원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EU의 마트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원료를 쓰더라도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재생원료 썼다는 걸 자꾸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생원료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한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EU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원료를 더 많이 썼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경쟁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는 기업이 더 친환경적인 기업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규제의 차원이든 아니면 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든 어쨌든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량과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원의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생원료 중심의 안정적인 자원 사용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탄소 문제와 순환경제, 플라스틱 이슈들이 여러 갈래로 엉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런 규제가 가리키는 한 방향은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환경 문제에 기업들이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우리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부터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되고 에너지와 원료는 재생에너지와 재생원료를 써야만 한다. 그래서 물질 흐름의 전반적인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생산자의 완전한 책임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요구들은 기업들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비용 부담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린워싱의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경영 활동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대중들은 끊임없이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가, 어떤 과장들이 있는가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순수한 의도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불명확하게 되면은 그린워싱의 논란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환경적인 가치와 책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추구하게 하려면 저는 기준이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ESG와 관련된 기준의 명확성도 중요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부의 규제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규제의 방향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어야만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ESG라고 하는 좀 더 자율성이 가미된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바꾸자. 이것은 잘못하면은 기업들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들을 과도하게 집어씌우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ESG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혹은 국내의 규제의 방향성이 좀 더 일관되고 명확해진 상황에서 ESG라고 하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가 추가됨으로써 좀 더 완벽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연을 해주신 홍소열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원 소비의 거대한 가속과 인류세 위기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순환 경제와 ESG 조치 및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입니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님께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실장 김경우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이 지속가능할까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공시 기준입니다. 만일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 상태표나 손익 계산서가 기업이 지속 가능할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기준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죠. 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 과거 일정 기간의 기업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래에 계속해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은 기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기는 페이지? 네. 오늘은 그 국제 동향과 국내 동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동향입니다. 이제 ESG는 투자 의사 결정과 상품 개발의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가면 130조 달러에 이르는 ESG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락이라든가 국민연금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일본 후생연기금도 이러한 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앞으로 420조 원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저탄소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는 비교 가능하며 일관된 정보이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IFRS 재단이 만든 ISSB 공시 기준과 유럽 에프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그리고 미국의 SEC가 만든 기후 공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기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IFRS 기준과 SEC 공시 규칙이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시 기준에서도 기반이 되고 있는 ISSB 공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ISSB 공시 기준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그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가 만든 기준들을 통합하여 표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ISSB 공시 기준은 유럽의 공시 기준 그리고 미국의 기후 공시 규칙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 ISSB가 제정한 공시 기준은 국제증권감독위원회라고 하는 이 IOSCO에서도 130여 개국의 관할권에서 이 기준을 사용하여 그 자본시장을 관할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 다양한 펀드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에셋 오너 포럼에서도 ISSB 기준에 맞춰 공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뱅가드나 블랙락이라고 하는 대규모 글로벌 투자자들은 ISSB 기준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SSB 기준은 전 세계 GDP의 55%, 글로벌 시가총액의 40%,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이 이 ISSB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도 이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현재 기준을 제정 중이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정하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내년도 3월이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러한 기준들은 26년, 25년부터 시행이 돼서 26년, 27년이면 공시된 내용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유럽의 ESRS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은 이미 자국의 19개국에서 입법화하였고요. 자국 내에서 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ISSB 기준에 근거하여 일본이나 영국, 호주 등이 이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고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으로 하고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서 시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공시되도록 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고 스콥 3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SSB 기준과 ESRS 유럽의 공시 기준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ESRS 유럽의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한다면 ISSB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은 사실 24년 3월에 발표되고 보수 성향의 그 25개 주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EC라고 하는 감독 기구가 기업에게 어떤 온실가스 배출의 그 감소를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이러한 그 소송으로서 효력이 정지되었지만요. SEC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SEC 공시 규칙을 마련한 것이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거나 어떠한 기후 관련 정책을 수행하도록 이 규칙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내 동향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KSSB 공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제 정합하고 기업에게 수용 가능한 기준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까 그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서 다른 기준과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제정하였고 우리 기업의 산업의 특성과 우리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의무 공시 기준 2세트와 그리고 추가 공시 선택 기준 하나의 기준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1호의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을 담고 있고 2호는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01호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정보를 여기에서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기업에게 권고하는 사항들을 지표로서 담고 있는 101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1호에서 이 정보를 왜 공시하는가, 누가 공시하는가, 언제 공시하는가, 어디에 공시하는가, 무엇을 공시하는가, 어떻게 공시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자원 제공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 실체로서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제표를 보완하고 확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도록 해서 시적절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하였고 지금 현재 법정 공시로 할 것이냐 거래소 공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요. 법정 공시로 할 경우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이 되고 기업에게 예측 가능
미래에 대한 정보라든가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결국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인적 자본과 같은 이러한 지속 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의 거버넌스, 위험 관리, 전략, 목표 및 지표로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성과는 손익계산서로서 표시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속 가능성은 기업의 거버넌스, 위험 관리, 전략, 목표 및 지표라는 것으로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녹색 자금 등 ESG 투자 자금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되고, 또한 기업은 자본 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서 금융시장이 사회 및 환경적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업을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일관되도록 해서 연계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하였고요. 또한 특정 종속기업의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워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종속기업의 정보까지 지속가능성 정보 안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종속기업을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중요할 때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비단 보고 실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일 경우에만 기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에는 이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서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일단 기후와 관련된 사항이 시급하다라고 보고 정량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후에 대해서는 우선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자본 조달의 접근성 또는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그리고 기업의 능력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 가능성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로서 공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업의 위험이다라고 식별하였을 때 위험 관리를 통하여 기업이 위험을 식별하였다면 이때 기업은 향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공시하게 되고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전략을 통해 보여주면서 목표와 전략을 수행해 가는 것을 꼼꼼히 검토하는 가버넌스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가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되었는지를 지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상세한 기준서의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기준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어떻게 보여주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공시 기준은 국제 정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시정보의 국제적 활용도가 증가될 것이고 비교 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며 타 관할권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연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되어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래 예측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 큰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원 제약 그리고 데이터의 가용성, 전문가 가용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원가와 비용이 들지 않는 법인 내에서 이런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종합적인 위험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기업이 이러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향상이 되고 공개되는 정보의 일관성이 향상될 것이며 더 이상 다른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정보 수집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또한 이러한 위험 관리를 통해 경영 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며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시된 정보를 통해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정책 수립이 용이해지며 정부 지출과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8월 말까지 그 4월에 발표한 공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분석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언제 공표될 것인지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이 발표된 이후에는 기준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또 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경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제 동향을 개괄해 주신 후에 KSSB 공개 초안의 내용 및 또 제반 정보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ESG와 기업 경영에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집사람이 거울을 한번 보고 나가라고 하길래 거울을 본 순간 내 개인적인 지속 가능성도 이렇게 잘 보존하지 못하는데 제가 감히 기업과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논한다는 게 조금 웃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홍수열 소장님께서도 좀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사회과학서적이었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면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이렇게 섭취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맞죠?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던데 참 그게 인상 깊게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탄소 억제하는 그런 양보다 적게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홍수열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왔었고 그리고 되게 이런 자리에서 발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와 질문 대답을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거론하지 않는 걸 상도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다시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걸 보고 야, 이 자리에서 뭘 발표할 땐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거론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ESG에 대해서 기준을 연구하고 하는 게 뭐 4, 50군데 정도 되고 이게 또 한편으로 여러 법무법인이라든가 회계법인에 조금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소위 뭐 먹거리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이와 같은 위험들을 좀 과대하게 좀 공포를 조장하고 또 기업들로서는 그에 따른 부담들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 1년여 다시 좀 신동아 기자분께서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많이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역시 그와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우선은 금융위원회 산하 ESG 금융추진단 제3차 그러니까 2023년 10월과 그리고 2024년 4월에 있었던 3차, 4차 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뭐 다른 거 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게 되면은요. 둘째, ESG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한다. 약간은 뭐 유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셋째,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유예하고 또 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별표 2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내지는 우리가 아닌 미국조차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서야 IFRS, ISSB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여서 연기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올해 4월의 내용들을 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은경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곧바로 다음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선은 아까 앞서 보시다시피 2026년도부터 공시토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만 도입토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조차 기후 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또 언론들, 다른 뭐 정당,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ESG의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봤던 내용들은 조금은 ESG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먼저 좀 시일은 지났지만 한경 ESG의 2022년 기사 짧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ESG 지수서 테슬라 빠지자 앨런 머스크가 이제 ESG는 사기다 뭐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볼 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ESG 지수 북미 책임자가 테슬라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종 업체와 비교해 관련 공시가 부족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소재 공장의 인종차별, 근로환경 논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성 조사 등도 반영하여서 이제 지수에서 빠뜨렸다, 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강력히 반발을 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ESG 지수에 들어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엑슨모빌 자체가 기업 자체가 ESG에 반한 건데 그와 같은 지수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왜 우린 빼느냐. 그런 이제 항변 같습니다. 그러면서 ESG는 사기다. 가짜 사회정의를 말하는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3월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 4곳이 ESG를 위한 금융업계 자발 협약인 적도 원칙에서 탈퇴하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맨 아래쪽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반응 익명의 목소리입니다만 제게서는 우리만 과속하다가 글로벌 모르모트 실험용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는 한 차례 연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 발표 일정을 좀 늦추고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해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의견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 보게 되면 대한상의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 시행을 이미 2026년으로 한 차례 늦췄는데 2028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참 저는 뭐랄까요 너무 좀 ESG에 대한 위험이 사회적으로 과대평가되고 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기조에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비슷할 것 같지만 ESG는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당면한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올해 노벨 문학상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책을 한 권은 이미 봤었고 한 권은 최근에 사서 이제 중간 부분까지 보고 있는데 묘하게 노벨 문학상은 되게 읽기가 어렵고 한강 작가의 작품은 되게 읽기가 어렵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책들은 되게 읽기가 쉽더라고요. 되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쭉쭉쭉쭉 읽어 나갔고 읽는 저마저도 야 이러면 나도 노벨 경제학상을 한번 타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되게 재밌고 쉽게 읽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요약을 해본다라면 특히 이제 북한과 남한을 많이 비교했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코,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접경 지역도 비교했지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결국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원인도 될 수 없고 문화적 차이도 될 수 없고 어떻게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타 어떤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치제도, 경제제도 승리가 아니겠냐. 마찬가지로 저도 한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부연해 보면 저로서는 인상 깊었던 게 북한을 그냥 착취경제 체제다. 감히 이제 86세대라고 저도 자처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북한은 착취경제 체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단정지으면서 나가던데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체제로서 지속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선 오늘 있었던 노동자가 오늘 있었던 자본이 내일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나이브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속가능성으로서의 ESG 특히 기후문제,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본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년 10년 후 100년 후에도 똑같은 환경을 보다 더 낮게 직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ESG를 너무 거창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두가 당연히 수행했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시할 수 있고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최우선 과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뜨셨지만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거론을 하셨으니까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동아 측에서 저를 초청을 하면서 주로는 좀 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찾는다고 했었는데 현재 ESG 공시 등과 관련되어져서 기업 지배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개량화된 수치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 금투세 어제 오늘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저 역시 그 논의에 대해서 약간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천하람 의원의 어떤 요청에 답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져야 되고 그 원칙에 너무나도 100% 공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투세
이와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언제고 다시 이루어져야 될 향후의 과제로, 미뤄질 수 없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져야 된다. 다만 저는 꼭 이 부분, 입법적인 부분, 입법부,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측도 뭐 같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준비가 미비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금융투자, 이번에 금투세에 대해서, 이번 민주당이 제출한 금투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반대였었고, 그 이유는 이 입법안에 너무 허술한 구멍이 많다. 많은 이른바 소위 개미 투자자에 대해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런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를 비롯한 많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 특히 사모펀드로부터 비롯된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 비율이 낮아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준비 상태로 과연 제대로 과세가 될 수 있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과세 체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많은 정비 이후에, 그리고 입법부에서 많은 준비를 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입법안이 올라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경률 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지도 함께 밝혀주시면 연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 발표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질의응답이 있고요. 나중에 2부 발표 후에도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사분께 질문하시는지도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홍수열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신 순환 경제 체계에 관해서 이 로드맵이,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한데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이 순환 경제 체계를 잡기까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홍수열 박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혹시 오늘 연사분들 중에서 혹시 방금 해주신 순환 경제 체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이 로드맵이 자리 잡기까지의 다양한 과제들이 있을 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혹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잠시 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해당 답변은 홍수열 박사님께 개별적으로 전달을 드린 후에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계기준원 실장님하고 그 김경률 회계사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회적 가치나 ESG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기업의 그 극단적 이윤 추구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회적 이 공동체에 좀 위해가 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오히려 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가치와 ESG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기업 활동에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어떤 사례를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ESG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실제 투자자에게 얼마나 투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만약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시다라면
공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이 이 성공적인 투자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분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김은경 실장님께서 앞쪽으로 오셔서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률 회계사님께도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ESRS에 따라 올해 ESRS가 이제 시행이 됐고 아직 공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SSB 기준에 따라서도 아직 공시된 회사의 정보는 없고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GRI나 TCFD 그리고 SESB 기준에 근거해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제 공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함으로써 비교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관된 이제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ESG 요소는 이미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 ESG 정보를 공시하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 가능성 관련 기후라든가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인적 자본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재무 상황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투자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이제 기업의 사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조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 네. 것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속 가능성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이 네 가지를 모두 보셨을 때 기업의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된 시스템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것을 모두 훑어서 보시기가 매우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공시된 정보 중에 산업 전반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업 전반 지표 안에는 7가지의 사항이 공시가 되는데요. 그게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전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 부문에 대한 금액과 비율,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사업 모형에 대한 금액과 비율, 그리고 기회와 관련된 금액과 비율, 그리고 경영자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탄소 가격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등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는 사실상 기업의 그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기업이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고 기업의 기회는 무엇이며 경영진의 보상 안에 이러한 지속 가능성 관련 사항을 잘 관리했을 때 이것을 기업 경영자가 보상으로서 성과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봄으로써 거버넌스가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전반을 보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산업 전반 지표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률 회계사님께 답변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은경 실장님 말씀에 이제 그 충분한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보충을 하고 제가 항상 책 한 권 읽으면 그걸 계속 우려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내용들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해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에서도 보면은 스페인은 그렇게 식민지 개발에 대단히 활발하게 했고 또 많은 부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적인 영국과 그런 곳에서는 더 자본주의가 활발하고 그리고 국부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와 그리고 공존의 메커니즘, 인센티브들이 부족했다 이런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고 제가 종종 가서 하는 어디 시민단체 소속일 때도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영어를 언급해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레putation?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어떤 손상을 입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내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어떤 손상들이 없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외국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사회 환경적인 이슈라든가 이와 같은 뭐 기업 오너의 일탈 이슈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반영되고 주가에도 반영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미 2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파타고니아라는 기업 저도 최근에 이제 등산을 많이 해서 좀 브랜드를 잘 보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의무로 양으로 그걸 굳이 기업 공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뭐 광고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에 반해서 제가 특정 기업 이름은 말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등산용품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사회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또 똑같은 언급으로 이른바 어떤 명성에서 손상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어떤 불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반향이 있어야만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포럼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홍소열 소장님께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청드려서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 후에 포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